누구에게나 우주여행은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2024년 9월 12일 드디어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9월 12일 오전 6시 45분쯤 미국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생중계를 통해 민간인 첫 우주 유영 시도가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폴라리스던 우주선의 문을 열고 우주로 나간 우주 비행사는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입니다. 제러드가 활짝 열린 출입구 밖으로 나가자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제러드는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착용하고 우주선 외부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고 고도 약 730km, 시속 25,000km에서 26,000km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매달려 약 10여 분간 우주 유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발사된 총알의 무려 10배 정도 되는 빠른 속도입니다. 정말 꿈만 같지 않나요? 우리 인류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입니다.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여 페이로드 발사 대행과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항공우주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화성이주재단을 설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분 보급용 젤에 작은 식물들을 채워 넣은 작은 온실을 화성으로 발사한 뒤 성장 과정을 중계하여 대중들에게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나사의 예산을 늘리게 하려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장기 생존 확률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측했고 학부 시절 축전기 분야를 위주로 공부했기에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 역시 이쪽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초기 직원 1000명의 면접 과정을 전부 참여할 정도로 경영과 인사를 중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3년 내로 1단 로켓, 2단 로켓, 동체, 부품 조립, 발사대 설치, 발사까지 단 돈 3천만 달러에 완수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플랜을 짜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도들을 섭외하여 펠컨 1이라는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장도 확보하여 여러 시도를 했으나 3차 시도까지 전부 실패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 자금줄이 끊기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적적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ISS 화물 사업 계약을 따내면서 극적인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를 성공하였고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과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 등 혁신적인 업적들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민간인 우주유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는 21세기 인류의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궤도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에 성공하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즉 발사체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023년에는 나사 항공우주국, 작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ESA 유럽 우주국, 러시아 연방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 등 각국 정부기관조차도 우주 수송 산업에 대한 전망을 주목하지 못해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간 우주탐사 기업이 해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기존 위성 통신망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장 범용적 통신망인 케이블 및 셀룰러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30년을 전후하여 스타링크를 1세대 위성 12,000대와 2세대 위성 30,000대를 발사해 전 세계 어디서나 최대 1G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한 민간인 우주유영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그리 매끄럽진 않았지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도 매우 놀랍습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우주인. 우리 인류의 꿈인 우주유영을 성공한 그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폴라리스던 우주선에는 총 4명의 승무원들이 탔습니다. 먼저 이번 우주여행의 기획자이자 사령관 역할을 맡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사의 설립자인 아이장먼 CEO와 은퇴한 공군 조종사이자 절친한 친구인 스코키드 포티, 스페이스X 엔지니어인 안나 메논과 사라 길리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민간인 최초로 고도 1400km까지 올라가는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이들 우주비행사는 방사능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벤 앨런대도 통과하게 되지만 이때 우주선 안에 있으며 새롭게 개선된 우주복을 입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벤 앨런대를 몇 차례 통과할 경우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3개월간 지낼 때와 비슷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이는 인체에 허용 가능한 한도 이내이기에 이 또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날, 우주비행사들은 최대 고도인 고도 1400km까지 끌어올린 뒤 드래곤 우주선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 간의 레이저 통신 시스템 테스트 등 실험을 최대 40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날인 3일째 날, 아이장먼 CEO와 길리스는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을 성공합니다. 우주 유영은 상공 700km로 내려온 이후 진행되었으며 우주 비행사들은 사용자가 우주선 내부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스페이스X의 선내 활동 IVA 우주복을 업그레이드해 우주선 외부 활동도 가능하게 한 선외 활동 EVA 우주복을 입고 그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펠컨 9 로켓. 펠컨 9 로켓은 스페이스X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2단 우주 발사체입니다. 펠컨 9 로켓은 세계 최초로 궤도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로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펠컨 9 로켓은 민간 기업 또한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킨 혁신적인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펠컨 9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5를 이용해 에리오, 즉 지구 저궤도까지 최대 22,800kg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받는 비용은 $5천만 정도로 1kg당 약 $2,200로 매우 싼 가격입니다.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아리안 로켓 등 경쟁업체들의 발사 가격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펠컨 9에서 9라는 숫자는 1단에 사용되는 엔진 개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인공위성 발사 미션에서 1단 로켓의 재사용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재사용 가능한 상용 우주 발사체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모델인 펠컨 1 로켓은 자본금을 투자해 개발했지만 펠컨 9 로켓을 개발할 때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의 부담을 느껴 이를 민간 기업에 이양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나사는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체와 우주선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스페이스X사가 선정되면서 나사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사체와 우주선이 펠컨 9과 드래곤입니다. 이 펠컨 9의 개발과 시험에 들어간 개발비는 약 4억 4,3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순수하게 펠컨 9의 개발에 든 액수는 3억 달러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라리스던 크루 드래곤. 폴라리스던은 아이장먼을 대신하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 비행 우주선으로 폴라리스 계획에서 계획된 3가지 임무 중 첫 번째 임무입니다. 폴라리스 계획은 아이장먼이 조직한 민간 우주 비행 프로그램입니다.
최초의 민간인 우주 비행인 인스퍼레이션 4 임무의 사령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장머는 스페이스X와 계약하여 폴라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사용한 두 가지 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타쉽에서 계획된 승무원 비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정식 명칭이 드래곤 2호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최대 7인승 유무인 우주선입니다. 드래곤 2호는 총 두 종류로 나뉘는데 7명까지의 우주인을 태울 수 있는 크루 드래곤과 무인 화물 우주선인 카고 드래곤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스페이스X 본사의 언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사용된 CRS 드래곤 우주선과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유인 우주선이므로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2015년 5월 5일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 제41 우주발사구역에서 진행된 슈퍼드라코 엔진을 사용한 긴급 탈출 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크루 드래곤의 무게는 13톤으로 22톤의 지구 적외도 발사 능력을 가진 펠컨 9으로 발사됩니다. 드래곤 2호는 2019년 3월 상업 유인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인이 타는 우주선의 발사와 국제우주정거장 산업 재공급 서비스 계약을 통해 총 6번을 ISS로 화물을 위탁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을 나사로부터 수여받습니다. 스페이스X의 활약. 스페이스X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체류 중인 우주인들을 구출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5일에 보잉이 유인 우주선인 CST-100 스타라이너가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됩니다. 이 우주선에는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윌 모어와 윌리엄스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첫 스타라이너의 유인 비행이었습니다. 발사 이후 성공적으로 아틀라스5 로켓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한 미션 수행에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됩니다. 원래 이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다가 지구로 귀환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었죠. 그 문제는 바로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스타라이너에는 반응 제어 시스템인 RCS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RCS의 역할은 우주선의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라이너가 ISS에 도킹할 때 28개의 RCS가 있었는데 무려 5개나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제어하는 헬륨가스의 누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두 명의 우주비행사들은 꼼짝없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위기에 처해 있는 두 우주비행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나서기로 합니다. 결국 우주에서 고장나버린 스타라이너는 두 우주인들을 태우지 못한 채로 지구로 귀환합니다. 2024년 9월 28일 드디어 두 우주인을 구출하기 위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이 펠컨 9에 실려서 발사됩니다. 크루 드래곤은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고 9월 28일에 발사된 크루 드래곤에는 나사의 우주비행사인 니케이그와 알렉산드르 고르브노프 이렇게 두 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크루 드래곤은 발사 다음 날인 9월 29일에 국제우주정거장 ISS 도킹에 성공합니다. 구출 작전에 투입된 두 우주인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고립된 우주인들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ISS와 도킹한 직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ISS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지구로 귀환하면 좋겠는데 이 우주인 구출 작전은 그리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출 작전은 2025년 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사히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때 스페이스X의 비현실적인 플랜이 사람들의 웃음거리였는데 그 플랜들을 실제로 이루며 인정받기 시작한 스페이스X인데요. 다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우주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